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이광재입니다. 오늘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의 미래, 경제 성장의 미래를 찾는 시간입니다. 벤처 스타트업 대표들을 모시고 새로운 미래를 찾는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아마 저는 올 상반기 중에 5천을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많습니다. 저는 코스닥 3천을 가야 미래가 열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육아 산업을 대표하는 우리 꿈비의 박영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K육아용품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육아의 선두주자인 꿈비그룹은 국내 육아용품 시장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업계 최초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로 영세한 국내 육아용품 기업의 스케일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꿈비는 유아가구 전문 기업으로 시작해 최근에는 인수합병 등으로 다양한 육아용품을 온오프라인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유아 매트를 포함해 유모차 카시트, 유축기, 유아용 세제용품과 화장품까지 육아를 위한 모든 용품을 취급하며 판매 제품군을 확장한 겁니다. 일각에선 국내 저출생 문제로 육아용품 산업의 한계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꿈비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하는 내수 시장을 육아용품 경쟁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전에 시장 반응을 살필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형성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품의 안전성은 물론 기능성과 디자인, 실용성 등 다방면으로 까다롭게 평가하는 엄마 소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꿈비는 온라인 쇼핑몰 더 에르고를 운영해 육아용품 허브 역할을 감당하고 K육아용품 스타 브랜드로의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는 앞서 인수합병한 육아용품 유통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K육아 산업의 성장을 앞당기기 위해선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관측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지평입니다. 이 근데 회사 소개 영상을 보니까 좀 더 이 시청하신 분들한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다라고 좀 더 소개하면 어떤 회사일까요? 네, 저는 꿈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영건이고요. 네, 저희 꿈비는 23년도에 코스닥을 상장을 한 회사고요. 23년도에 코스닥 네네. 상장했고, 꿈비라는 이름에서 좀 느끼실 수 있는데 꿈꾸는 베이비의 줄임말입니다. 꿈비라는 회사가 꿈꾸는 베이비. 예,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좀 꿈을 향해서 네. 달려가는 CEO다 보니까 우리 네네. 아이들도 네. 꿈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좀 그렇게 지었고요. 네.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사업은 아이들을 좀 더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유아 침대, 또 층간소음을 막아주는 유아 매트, 아이들을 이제 분유를 먹일 때 좀 더 안전하게 타줄 수 있게끔 수용 가전들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육아용품을 하는데 네. 유아 침대, 매트 이런 걸 하신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대표님 요새 이제 K-컬처 하면 K-팝, 네. K-무비, K-뷰티 이런 거 익숙한데, 네. 근데 대표님 보면은 이 캐치플레이스가 다음은 K-육아다라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왜 지금 우리 애도 안 낳고 그러는데 왜 육아용품 산업에 주목하게 된 거, 어떻게 다 이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사실 이제 사업을 하기 전에는 엔터테인먼트 쪽 사업을 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회사였어요? 코언 시스템이라고 네네. 예전에 MP3로 유명했던 회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통신사 쪽에서 주로 디지털 음원 서비스 또 디지털 영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컨텐츠를 많이 했던 네,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 네네. 이 K-팝이나 K-무비 같은 이런 K-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산업화되는 단계를 제가 직접 10몇 년 정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13년도에 이제 유아용품 제조업을 하다 보니 이게 일정 부분이 좀 시장이 성장하는 패턴이 좀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01년부터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에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글로벌 진출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네네. K-무비, K-드라마, 네. K-팝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해서 글로벌로 시장을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가졌던 창업자분들이 계셨어요. SM 엔터테인먼트라든지 JYP라든지.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별로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현업에 있을 적에 내수 시장도 작고 또 내수 시장 집중하는 단계에서 무슨 글로벌일까. 근데 어느 순간 저희가 다 알다시피 2020년을 전후로 해서 여러 영화라든지 드라마 또 K-팝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시장에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13년부터 육아용품 사업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조금 늦게 따라갈 뿐이지 그 성장 단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있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로 성장하는 그 단계를 알게 됐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용품 사업도 결국 단계별로 가게 되면 K 육아 산업이 되겠다. 이런 가설을 갖고 계신 네,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 엔터테인먼트의 그 흐름은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네, 뭐 저희 개인적인 주관이기 때문에 물론이죠. 예. 혹시라도 뭐 이 관련 업계에 계신 분이 오해를 안 네네.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7, 80년대에 예를 들면 이제 팝 시장을 보자면 네. 7, 80년대 이제 가요 시장은 주로 이제 방송사를 중심으로 해서 스타가 만들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방송을 그렇죠. 통해서. 예. 길거리에서 이제 불법 테이프를 유통하던 시장이니까 음반 가지고 돈 번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행사라든지 또 밤무대를 통해서 돈을 벌던 아주 영세한 시장이었었죠. 네. 그러니까 이걸 산업화의 이제 4개 단계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1단계는 결국은 이제 창업자의 감 그리고 인맥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영세하게 운영하던 단계 감과 인맥과 예. 우연과 그렇죠. 뭐 이런 요소. 예. 그런 시장이 이제 1단계 시장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서 아시다시피 서태지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이돌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아이돌 시장. 네. 그때 지금 SM 지금 엔터테인먼트지만 SM 기획으로 시작을 했고요. 예. SM 기획이 이제 198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90년대 들어서 법인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90년 전후로 해서 법인 사업자들이 나오면서 약간의 시스템이 좀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시스템이 이제 개인에서 시스템이 생기기 그렇죠. 시작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법인의 체제로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일종의 이제 아이돌을 만들어내는 그런 양성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죠. 예. 이게 이제 2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이제 글로벌을 진출을 하려다 보니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본이 그렇죠. 들어가야 되고 또 글로벌 시장은 또 전혀 다른 생태계이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2010년 전에 한 2007년인가 8년인가 이때 상장을 했고요. JYP가 2010년에 상장했습니다. YG가 2011년에 상장을 했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리스크가 많고 감에 의존하듯이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상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본이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좋은 인재들을 확보해서 좀 더 볼륨을 키울 수 있는 특히나 예. 해외 시장을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개 생기면서 3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상장을 하면서 네. 법인을 만들어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상장을 해서 돈을 확보해 가지고 인재를 확보하고 글로벌로 그렇죠. 나갈 역량을 가지게 됐다. 그렇습니다. 그게 네. 3단계로 저는 정의를 한 거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을 하고 밸류 체인을 완성하는 단계를 저는 4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K-팝이 처음에는 아티스트의 음원을 파는 시장에서 지금 4단계 글로벌 가면서 굿즈가 좀 팔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각종 플랫폼을 통해서 팬 커뮤니티가 그걸 통해서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그 올라타기만 하면 언제든지 빠르게 아티스트가 전 글로벌하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이 밸류 체인이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굿즈가 팔리고 네. 하긴 뭐 그 요새는 온라인으로 보면 전 세계가 동시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전후로 해서 넷플릭스 또는 유튜브 또는 틱톡부터 해서 이제 SNS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시장 장벽 없이 좋은 아티스트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맞물리면서 SNS를 만나게 되면서 전 세계가 동시에 네, 소비가 하나의 되는 문화 상품을 그렇죠. 소비하고 네네.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4단계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보아하니 지금 저희가 꿈비가 영위하고 있는 영유아 사업도 이 단계를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 4단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니 이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회사가 처음에는 개인 뭐 CEO였다가 그다음에 시스템을 갖추고 상장하고 글로벌로 가는 거는 네. 모든 기업이 다 그렇게 가는 거지. 왜 그렇습니다. 근데 육아 부분을 근데 착안하게 된 거는 한국 유아용품 시장이 네. 약 5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 시장으로 5조 원 정도 되면 상당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기업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5조가 넘는 시장인데 대기업이 없어요. 중견기업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아 옷 이런 거 빼고 네, 그러니까 아동복이 제일 큰데 네. 이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가 상장을 한 오랫동안 상장한 회사고 네. 매출액이 한 1,000억대 후반 됩니다. 아가방이 1,000억밖에 안 되나요? 1,800억, 1,900억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나머지 순수 용품 회사들은 사실상 상장 회사가 거의 없고요. 근데 6조 원이나 되는데. 5조가 넘는 시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네. 시장은 큰데 단일 네. 시장으로는 5조 정도 되면은 대기업 들어올 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견기업도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아이 키우는 데 필요한 용품이 수천 가지 개요. 너무나 많은 시장을 다 끌고 모은 게 5조입니다.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작은 시장을 합해서 5조지. 쉽게 하면 우리 기저귀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젖꼭지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뚝뚝이도 있어야 되고. 애 침대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예를 들면 쪽쪽이 하나에 10,000원인데요. 24만 명 신생아의 점유율 100%라 하더라도 24억밖에 안 됩니다. 내 시장이. 네. 그러니 이 작은 내 시장의 개별 아이템을 바라보고 대기업 투자하기엔 너무나 ROI가 안 나오는 시장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젖꼭지 같은 건 또 건강하고 안전 문제 이런까지 그렇죠. 있어야 예민하죠. 되니까. 대기업 브랜드로 갈다 괜히 문제 근데 그 생기면 시장이 작으니까 그렇죠. 대기업에 안 끼어든다 이런 거네. 그렇죠. 근데 시장 규모는 전체로 보면 크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내수만 그렇지 글로벌 전체 시장으로 치면 약 46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460조 원. 이 460조 원이 이제 감이 안 올 수 있는데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 산업에서 제일 큰 산업이 수출에서 메모리 반도체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24년 기준으로 200억대, 한 50조 정도, 26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이 전 세계 글로벌 육아용품 시장인데 그 엄청난 가능성 있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 24만 명에 갇혀서 너무 작은 시장만 집중하다 보니 이게 지금 산업화로 단계가 가기에 쉽지 않게 1단계와 2단계에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시장이 240조 원인데 육아용품 하나만 460조다. 네. 근데 이게 결국 국내 A가 안테나 나니까 그리고 워낙 뭐 한 1,000가지 정도의 네. 그 용품이 되니까 대기업이 안 뛰어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그렇죠.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육아용품 회사들은 10조, 20조 회사가 꽤 많습니다. 그 좀 이따 한번 10조, 20조 회사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근데 이 대표님의 인터뷰 같은 걸 보니까 과거에는 공장이 없으면 제품을 만들 수가 없었지만은 지금은 ODM을 통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시장 은진 팔 수 있다. 네네네. 이렇게 육아 시장 이 용품의 시장의 변화가 있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사실 이게 산업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좋은 제품 또 실력 있는 사람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진입장벽이 낮고 언제든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네.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스케일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상 K-뷰티가 지금 글로벌하게 뜬 게 몇 예를 년 들면 안 됐습니다. 폴마나 코스메틱 같은 거는 그렇죠. 원료를 가지고 있고 연락하면 만들어주는. 그렇죠. 소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K-뷰티가 이게 글로벌하게 이 산업화 4단계까지 온 이유가 음. 예전에 화장품 시장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태평양, 예.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죠. 예. 한국 화장품 예.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자기 브랜드, 자기 공장을 갖고 사업을 했었어요. 그렇죠. 즉 공장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화장품 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12년부터 OEM, ODM 공장들이 예. 코스닥에 상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마녀 보니까- 공장 뭐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자본을 통해서 생산 선비를 고도화시키고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과 품질을 갖추게 됐고 예. 그러다 보니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 스타트업들이 화장품 시장에 언제든 들어올 수 맞아요.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춰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1,400개 전국 매장을 갖고 있는 그 직영점이 글로벌하게 이제 그 인정을 받긴 시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떴다 하면은 글로벌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 면세장이 그렇죠.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리브영이 1,400개에서 아모레 퍼시픽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스타트업 예전 뭐 독도토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3년 만에 1,000억을 찍었어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이런 자, 식으로 유통이 혁신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콜마라는 원료를 만들어 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있어 주문하면 뭐 립스틱이라는 거를 그렇죠. 만들어 준다고 치면은 네. 근데 육아용품은 뭐 그 젖꼭지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너무 종류가 다양한데 그걸 맞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죠? 사실 이제 이게 글로벌 가는 데 있어서 한국 내수의 OEM, ODM 생태계가 화장품처럼 그렇게 안전하진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해외 생산을 합니다. 네. 해외 뭐 중국이든 뭐 인도네시아든 베트남 생산하는데 문제는 화장품과 좀 다른 게 화장품은 이게 내수에서 그걸 다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이 낮아요. 근데 해외에는 해외 공장 글로벌 유아용품 회사의 OEM, ODM을 하기 때문에 소량 생산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K 육아용품이 글로벌로 가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볼륨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수만 갖고는 사실상 3단계, 4단계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글로벌 향을 지향을 하면서 제품 개발을 하고 원가와 품격적을 갖춘다는 마음으로 제품 개발을 해야지만이 글로벌 그 생산 OEM 공장을 통해서 화장품처럼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글로벌 유통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우리가 국내 시장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시장을 넘어간다고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 젖꼭지를 생산한다. 네.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 세모난 젖꼭지를 만들었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부탁을 해서 생산할 때가 네. 세계적인 회사가 질 좋은 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글로벌 그 유아용품 회사들도 네. 자가 공장을 거의 100% 갖고 있는 회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기저귀 하기스 같은 이제 기저귀 회사들처럼 전체 볼륨이 큰 시장은 그렇지만 순수 유아용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유모차 브랜드들 같은 경우도 생산은 다 중국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장 설비나 이런 것들을 내재화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수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럼 프랑스 뭐 하는 그 저 유모차 네. 1,000만 원 넘는 거 그런 거 다 중국에서 만드는 다 거예요? 중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한국에도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기본 마인드가 내수만 바라봅니다.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처음부터. 네, 맞습니다. 내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내수 안에서 너무나 손쉽게 중국에서 떼다가 파는 형태, 아이디어나 R&D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택가리에서 파는 형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제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아이디어와 그 R&D를 투자를 하는 그게 상당히 첫 번째 필요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육아용품 산업 발전 조건이 이 산업을 3단계로 끌어올려면은 기업 차원에서 결국은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 조건들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한국 유아용품 회사 중에서도 글로벌 탑티어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게 있어요? 이 실명을 말씀드려도 모르겠지만 이제 엄마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면 모유수유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유수유 못 그래서 이제 유축기라는 게 있습니다. 짜는 거죠. 예. 이 유축기 시장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내수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진 메디케어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네. 1, 2등을 다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미국의 신생아 수가 약 330만 명이 넘습니다. 1년에 300세 우리 10배네. 훨씬 넘죠. 우리가 24만 명 내고 일본이 72만 명이니까요. 미국이 330만 명이나 태어나는군요. 그 미국 시장에서 초기에 들어가 선점을 해서 좋은 제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네. 24년도 매출이 900억이 넘고요. 네. 영업이익이 150억이 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사례가 이런 식으로 단일 아이템으로 확실하게 차별한 포인트를 갖고 기술 경쟁력 또 원가 경쟁력 확보를 하면 언제든지 K 어떤 컬처, K 무비, K 팝 이게 다 국가 브랜드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렇게 될 수는 없나요? 올리브영은 화장품으로 쫙 특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이소 가면 거의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육아용품만 한 1,000가지를 거기 가면은 전문적으로 살 수 있다. 네네. 애들 장난감까지. 네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목표로 지향적으로 만들면 이거는 세계적인 비즈니스가 되겠네요. 어떻게 그렇게 맥을 잘 붙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래서 오픈을 했습니다. 진짜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상장 이후에 올리브영처럼. 네, 그래서 25년도 2월에 네. 그 온라인 육아용품 쇼핑몰 1등 회사로 저희가 인수를 했고요. 하루, 그러니까 즉 한 달 방문자 수가 100만 명, MAU가 100만 명 정도 되는 버티컬 커머스의 1등 온라인 그 플랫폼을 제가 인수했고 오프라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 2,000평 이상의 대형 매장으로 10,000개 이상의 육아용품만으로 꽉꽉 채운 10,000개. 예, 전문 육아용품 쇼핑몰을 또 오픈했고 그게 어디 있어요? 용인 동백신도시에 있습니다. 용인 동백 신도시 이거 좀 한번 네네네 맞습니다. 더 사진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볼 수 있으면 네, 좋겠어요. 보내드리도록 그죠? 하겠습니다. 용인 예, 동백 신도시에 네네. 육아용품 10,000개를 한 곳에서 보고 살 수 있는 직접 경험을 하고 경험하고 할 수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 네. 여기는 국내 제품도 있고 해외 제품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몰은 뭐라고요? 더 에르고라고 하는 쇼핑몰인데요. 에르고 어떻게? 네네. 더 에르고라는 쇼핑몰이고요. 에르고. 네, 앱스토어에도 있고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쪽은 이제 영유아보다는 조금 키즈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쪽으로 해서 그 약 60만 정도의 인스타 팔로워들도 거느리고 있어요. 네. 메가 인플루언서고요. 예. 그걸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 제품, 그리고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엄마들이 기다렸다가 그 예전에 소셜커머스 초창기 대료처럼 일주일만 팝니다. 좋은 제품을 딱 일주일만 파는 형태로 이제 그런 한정 수량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은 이제 에르고를 통해서 하고 있고 오프라인은 이제 링크맘이라고 하는 말씀드렸던 대형 매장, 링크맘. 예, 링크맘 쇼핑몰이라는 걸로 엄마를 하고 있고요. 연결한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의적이죠. 네. 엄마들 간에도 연결을 하고요. 엄마와 또 엄마가 필요한 것들을 또 연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단일 매장으로는 아마 전 세계 제일 큰 매장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과 오프라인 로드샵으로 해서 한 50개 정도의 직영점 체인점을 또 확대를 해놨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요. 제가 이제 올리브영 보면서 저거는 새로운 저기 화면에 왔네요. 아이들과 함께하기 좋은 링크맘 용인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올리브영 그러면 육아용품이 저는 1,000개가 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많습니다.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엄마들이 와서 또는 아빠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도 살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살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면 네, 이제 세계적인 게 되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면 그러면 KU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현재 K뷰티는 전 세계 프랑스가 1위인데 이제 한국 2위. 맞습니다. 미국도 보니까 한국 화장품이 지금 6%니까 앞으로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육아용품도 뭔가 이 한국에서 만든 육아용품은 K 육아용품이야. 이게 브랜드가 되려면 뭔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뭔가 남다른 경쟁력과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거예요? 사실 그 어떤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만들어지는 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K뷰티든 K팝이든 K부비든 대부분 이제 문화 산업에서 상당히 많은 그 국가 브랜드를 좀 올린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 저희가 이제 어렸을 적에만 해도 독일이 성진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식 육아법, 이스라엘 육아법, 그리고 독일에서 만들었던 어떤 왕구, 교구 이런 것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도대체 한국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어떻게 아이를 키웠길래 저렇게 창의적이고 저렇게 산업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가라는 부분을 궁극적으로는 그 엄마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K 육아법 또 K 우리나라 엄마들이 세계 어떤 엄마들보다도 깐깐합니다. 그리고 그냥 안 넘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K 육아용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K 문화, K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는 만큼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계로 치면 화장품이 제일 마지막에 선택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2, 3년 사이에 급성장한 게 이 문화의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깐깐한 게 육아용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육아용품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글로벌하게 우리가 K육아용품이 선도를 하려면 어떤 선제 조건이 필요하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또는 이제 어떤 이런 그 금융권에서 저출산에 무슨 육아용품 이 고정감을 좀 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큰 시장, 메모리보다 더 큰 시장이다. 이걸 좀 460조의 글로벌 시장이 있다. 그리고 네. 누구나 아이를 낳거나 기르거나 네, 뭐 전 세계 아이들은 그렇죠. 똑같죠. 중국 보면 1년에 1,000만 명 태어나니까. 그러니까요. 네. 인도 같은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아이라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뭐 이틀 만에 뛰어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기어다니는 거 똑같고 이육식 먹는 거 똑같이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도 해외 수출 많이 하지만 의외로 문화권과 상관없이 육아용품은 장벽이 없습니다. 결국 이 신뢰라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국가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육아용품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금융권에서도 투자도 많이 네, 해주고 맞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겠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중국 방문도 하셨고 각 나라 이제 방문하실 때 경제사절단으로 주로 이제 IT 업계들 또는 뷰티나 바이오 중심으로 많이 하시는데 엄청 큰 시장입니다. 이 큰 시장에 정부가 자 다음 먹거리는 육아용품이다.
이런 선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맞춰서 사실상 K-뷰티, K-팝도 정부의 정책 지원 없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략 산업으로 좀 육성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런 관련 업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 지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돈과 사람은 이게 선순환의 고리를 타야지만 옵니다. 누가 먼저 오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비전만 보고 오지 않습니까? 아, 저기에 뛰어드니 예를 들면 KBT만 하더라도 APR이 거의 10조에 엄청난 큰 회사로 성장하는 거 보면서 누구나 그렇죠. 다 제2박세리처럼 가는 것처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민다. 그리고 K유가용품이 생각보다 되게 큰 시장이었는데 몰랐구나. 저출산이 가려져가지고 너무나 몰랐구나. 그런 다음에 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글로벌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JYP 박진영 대표를 상당히 존경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2001년부터 그분을 봐왔고요. JYP의 그 전문경영 대표님이 제 직장 선배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 또 힘들었던 모든 고비를 다 봤는데 JYP 박진영 대표 같은 경우는 2001년도, 2003년도에도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글로벌로 가야 된다. 한국의 음반 시장을 글로벌하겠다. 그러니까 20년이 걸린 거거든요. 24년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4단계 글로벌로 가겠다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이 분명히 있고 이 시장에 대해서 저희의 가능성이 있고 이미 성공한 몇몇 기업도 있고 그렇다면 정부와 또 기업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산업화를 한번 해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중에 그 금융기관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대통령이 해외 나가실 때 육아용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맞습니다. 그 모든 부분에서의 이제 시작부터 육아부터 네네. 문화 마지막에 헬스케어 건강 맞습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건 한 방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한국의 마음 카페를 이거를 글로벌로 소개하면 어우 예. 그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세계의 동기부여나 이런 것도 많이 되겠네, 그죠? 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육아에 궁극적으로는 용품이지만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웠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되지? 한국의 육아의 마음 카페에 있는 여기에 컨텐츠를 이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 후기 같은 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도 재밌겠네. 자, 다음에 이제 K 육아 시장 잠재력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제 보통 아이를 하나 낳으면은 꽤 많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죠? 그 보면 아이 한 명에 약 1,500만 원으로 들어간다고 그렇죠. 하는데 중국이 1,000만 명 태어나고 그러면 한 해 시장을 대략 460조 이렇게 보는가요? 전 세계 460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는 한국이 정말 성공했다라고 하면 네네. 어느 정도 시장을 우리가 이건 뭐 저 K-뷰티가 네. 시장을 어느 정도 가져갔냐하고 네. 이제 비견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시장이 약 46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슷합니다. 육아용품하고. 화장품 재밌네요. 화장품 시장도 한 460조. 네. 육아용품도 460조. 네. 그 중에 한국이 약 12조, 24년 기준 12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25년도에는 거의 한국 K-뷰티 업체들의 매출이 3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한 10% 정도는 점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 네. 그러니까 한 46조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육아용품 쓰면은 그 브랜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썼으니까 그게 계속 써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뚫리기 시작을 하면 연계해서 그 K 육아용품에 대한 호감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연계 구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번은 전략적인 투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럼 대표님이 보실 때 그 KU가 다음 대한민국의 이 KU가의 우리 다음의 모습은 어떤 10년 뒤의 모습은 어떤 게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육아용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상 육아라고 하는 거는 용품은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고객들, 팬덤들 이제 저희 팬클럽이 있는데 그분들과 미팅할 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는 누가 키우는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이 부모님이 또는 이제 시어머니, 친정엄마가 키운다. 근데 저는 아이 키우는데 40% 정도는 육아용품이 키운다고 말을 합니다. 엄마가 자는 동안 기저귀가 케어해주고 있고요.
가습기가 아이 습도 관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육아용품 없이 육아를 한다는 건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엄마들을 제일 위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연장해서 질문한다고 하면 남편보다도 육아용품 회사들입니다. 육아용품 회사들은 밤새도록 우리 엄마들만 생각해요. 뭐가 불편하지? 뭐가 아쉽지? 그렇게 해서 R&D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로 이런 육아용품 산업이 어떤 식으로든 커지겠지만 육아라고 하는 건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보육이라는 것도 있고요. 교육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우리가 그 몬테소리 유치원 이런 데 가면 그 몬테소리라는 여자분 나중에 무솔리니 때문에 가담에 좀 문제 얘기를 했죠. 어쨌든 맞습니다. 몬테소리라는 그 유치원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탈리아의 교육부 장관도 했는데 그 몬테소리 유치원이라는 그런 것을 결국 만들어내면 그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교재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다음 레고랜드도 보니까 그 수학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네. 레고랜드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산업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교구 이런 맞습니다. 거. 그럼 우리도 뭔가 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잼잼을 하면 머리가 좋아져요? 도리도리를 하면 머리가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잼잼을 이거를 뭔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론으로 만들어내고 할 때 그럼 잼잼을 보조하는 이 교육 연구가 생길 것이고 그런 어떤 약간의 대규모의 과학이나 국가적인 연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함께 가야 육아용품도 훨씬 밸류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아,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은 어떤 산업이든 간에 흔히 말하면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이 들어오면서 이종결합을 하면서 결국은 융합에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또 기술이 적용되는데 지금 육아용품 쪽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손재주, 아이디어 있는 사람 정도로 해서 약간 좀 간의 수공 형태인데 그런 어떤 기술이든 우리나라 얼마나 그 개발자도 그렇고 수학자도 그렇고 뛰어납니까? 이런 분야의 이제 아이디어도 좀 같이 접목해서 다른 방향으로 용품뿐만 아니라 용품과 교육과 육아와 어떤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형태의 밸류체인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육아라고 하는 전체 키워드가 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품 이외에도 왜냐하면 사람을 키워내는 거니까. 그렇죠. 육아라고 하는 정의는 저는 적어도 초등학생 졸업할 때까지는 육아 단계인 것 같아요. 부모의 케어가 필요한 단계까지는 전 육아라고 생각하는데 중학교 되면 이제 자립을 하려고 하잖아요. 사춘기 오면서. 근데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는 껌딱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 연령대로 치면 13 연령대까지라고 치면 1년에 전 세계 신생아 수가 1억 3천만 명입니다. 그럼 13배로 곱하면 거의 20만 명, 20억 그 명에 해당하는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육아라는 전체 산업으로 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그 우리 아마존이라는 우리 최재천 교수님, 네네. 이화여자 대학교 그분을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건 큰 감동을 받았는데 최재천 교수님이 우리 미국 유학을 할 때 이제 그 아이가 어렸었대요. 근데 옆집 미국의 할머니가 매일 와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3살 몇 살 안 되는데 계속 뉴욕 타임즈를 매일 와가지고 이 할머니가 계속 읽어줬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고맙긴 하는데 뭐 3살짜리가 뉴욕 타임즈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 3살짜리 꼬마가 뉴욕 타임즈 내가 이렇게 읽어주는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순간 아차 인간은 무엇으로 진화하는 건가를 생각하셔야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최재천 교수님 아들이 나중에 독서 이런 부분에 발군의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갔다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육아 용품도 왜 이 육아 용품이 필요한 거? 레고랜드는 왜 레고를 가지고 놀면은 이게 아이가 어떻게 진화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국가가 R&D도 같이 해주면 맞습니다. 훨씬 더 그 육아용품이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영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잘 개발하고 하는 분하고 이걸 잘 브랜딩하고 세일즈하는 또 영역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합한다고 하면 다른 형태의 또 부가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좀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 육아 산업, 그러니까 결국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의 우리가 많은 이제 고등학교 수능 시험만 주로 관심을 갖는데 결국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렇게 3살까지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워나느냐도 중요한데
과학도 있어야 되고 용품도 있어야 되고 이게 거대한 또 시장이기도 하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자, 그럼 이재명 대통령께 네. 이제 해외 순방을 많이 가실 텐데 앞으로 이거를 해주시면은 이 460조 시장에서 우리가 10%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정말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네네. 라고 하려면 어떤 정책을 건의하고 싶으세요? 여러 정책이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데 적어도 돌 때까지 필요한 그 육아용품이 한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쓰인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제 어떤 부서 이제 토론회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육아용품이 면세가 아닙니다. 다 과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리 같은 경우는 비과세거든요. 농산물도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키우는데 이 엄청나게 큰 부담인데 이게 다 과세입니다. 부가세를 다 받습니다. 근데 부가치라는 그 세목 자체의 원래 이유가 말 그대로 이제 부가적인 어떤 좀 약간 일정 부분의 사치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사는데 필수적인 거, 농산물, 그리고 생리대 이런 것들을 그 부가세를 내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받지 않고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진짜 엄마들이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 측면은 이번에 이제 시진핑 한 주석한테 이제 선물하는 것도 상당히 이슈가 됐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그 방문을 할 때 그 대통령이든 정상에 혹시 손자가 있거나 아니면 K육아용품을 한번 선물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에서 회담 같은 거 할 때 또는 이번에 그 작년에 에이펙 경주 에이펙 그 회담 할 때 우리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나라 그 마스크 네. 팩 그 회사를 엄청 사가지고 그 회사가 엄청 유명해졌듯이 네. 한국의 주요 지도자들이 해외를 갈 때 그 육아용품 이런 것을 한번 선물하는 것도 네.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육아용품 전문기업의 꿈비의 박영건 대표님께 만나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타타타 증권홍파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